9주차입니다. 여러분,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더욱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여러분의 수업 인정을 위해 매주 풀어야 하는 시험까지 있어서 더욱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부담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꼭 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주관식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는 데는 과목의 특성상 OX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개념적인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 그럴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제가 내는 서술형 문제의 서술은 많이 기술하신다고 해도 세 수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 서술의 내용이 교재의 내용과 달라도 상관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기간 동안 학술적인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들은 내용이 다르면 좀 곤란하겠죠. 이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슬슬 그 여가 활동을 하러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산에를 다녀왔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운동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보기는 좋았었는데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무엇이든지 시작과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튼 학기가 끝나고 정말 안전한 여름방학이나 시원한 가을쯤에 그동안 다니지 못했던 곳들을, 좋은 곳들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여가, 여행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3장 사정입니다. 치료 레크레이션에서 사정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들어가는 앞으로 4주 동안 이어질 내용이 치료 레크레이션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정은 더욱 그러합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사정을 하기 전에 일반적인 레크레이션이나 이벤트와 관련한 행사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뒷부분은 수업이 길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레크레이션 이벤트 현장에서도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표현을 사정이라고 하지는 않죠. 사정이라고 하지 않고 상담과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행사는 주로 상담이라고 하고요. 교육을 컨설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 목적이 치료 레크레이션의 사정과 같은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내용도 일정 부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크레이션과 이벤트 상담은 거의 같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의 상담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참석 인원, 남녀 비율, 연령대, 교육이나 행사 장소, 시간, 행사 경험, 목적, 예상 비용, 가능하다면 주요 인사 준비물, 선물 유무 등에 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참석 인원은 대중소로 구분하기 위해서 물어보는데요. 우선 인원수에 따라서 음향의 키로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당연히 키로수가 높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 음향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원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인원에 비해서 음향이 조금 남을 정도가 가장 좋은 준비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원수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원이 많은 행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원이 많으면 오히려 쉽습니다. 여튼 인원이 적은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원이 적은 행사는 되게 경험이 많은 강사들, 진행자들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준비할 것도 많이 필요하고요. 분위기가 쉽게 업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다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남녀 비율입니다. 남녀 비율에 따라 역시 프로그램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여성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겠지요. 예를 들자면 체육대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남자는 축구와 같은 구기 종목과 다이나믹한 명랑운동의 정도를 좋아할 것이고 여성은 반대로
가벼운 피구와 소프트한 경기들, 소프트한 명랑운동의 정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하고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연령대입니다. 연령대도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과격한 프로그램이나 이해가 어려운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곤란하겠죠. 젊은 분들에게 너무 쉬운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맞지가 않을 겁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인데 음악을 중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바로 행사 담당자가 문제를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초등학생 실내 레크레이션 하는데 송대관의 차표 한 장이나 최근에 송가인의 노래들을 활용한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연령대는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있지만 음악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음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초등학생이라면 매우 극단적인 예를 설명했는데요. 빨리 이해를 하시라고 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20대, 30대, 40대, 노인 등에 따라서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 대상의 연령대에 맞춰서 음악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사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프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진행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음악인데요. 진행자의 능력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게 음악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진행자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행사 장소입니다. 장소는 기본적으로 실내냐, 실외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실내라면 인원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가령 포크댄스를 출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느냐, 아니면 인원이 들어갔을 때 꽉 찬 느낌을 주는 공간이냐입니다. 의자를 다 치웠을 때 포크댄스가 가능한 공간이라면 실내라 해도 넓은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대라면 작은 공간이고요. 만약에 그 행사의 목적이 교육적인 것이라면 인원이 다 들어갔을 때 행한 분위기보다는 비교적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곳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높아지니까요. 반대로 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공간이 넓어야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사할 수가 있고 또한 참석한 분들도 다양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목적에 따라 실내 장소에 관해서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실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외에서 하는 행사들은 대부분이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대회, 야유회, 캠프파이어, 전진대회, 기준공식, 공연 등등처럼요. 예를 들어 체육대회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물어보겠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음향입니다. 음향이 사용 가능하냐입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의 그 공간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설치되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용량의 크기입니다. 용량이 작으면 적당한 음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장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자면 주변에 민다가 가까이 있다고 하면 벌써 행사하기에 곤란한 장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행사 시작부터 행사 끝날 때까지 음향이 사용되는데 시끄럽다는 민원이 분명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행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국가 행사에 준하는 행사를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맥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그 운동장 바닥이 무엇이냐, 잔디냐, 흙 운동장이냐입니다. 잔디라고 하면 모든 종류의 운동의 종목을 소화할 수가 있지만 흙 운동장이라고 하면 활용할 수 없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장 바닥이 무엇이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첨부하자면 주변에 수도가가 화장실이 주변에 가까이 있느냐까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략 이 정도를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음악과 마이크가 나가야 하는 시간을 이제 물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행사 담당자에게. 행사 시작 시간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음악과 마이크 사용 시간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공지사항도 전달해야 되고 사람들을 모이게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을 알아야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 1시간 전에 소리를 나게 해놓고 시험 방송도 하고 음악과 음향에 대한 컨트롤도 해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놓지 않으면 행사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종료 시간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안 막히는 곳이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하여 조정을 해야 하기에 마무리 시간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일찍 시작하여 일찍 끝난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행사 경험입니다. 행사 경험은 그동안 대상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을 알아야 중복된 프로그램을 지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상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프로그램 중에는 해마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서너 번 하면 식상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운한 추천 같은 건 해마다 해도 재미가 있죠. 박진감도 있고 그런 겁니다. 다음은 목적입니다. 목적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는지가 목적입니다. 목적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체육대회의 목적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뛰고 즐기는 가운데 화합을 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다음은 예상 비용인데요. 이 부분은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인사입니다. 특별히 행사 중에 소개해야 할 사람이 참석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주최 측에서 미리 알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준비물입니다. 이거 근본 행사를 위해 회사 측에서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굳이 회사 측에서 준비하는데 중복해서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회사 측에서 준비한 내용이 조금 부실할 경우에는 대행사 측에서 준비해 줄 수도 있겠죠. 체육대회니까 예를 들어서 점수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입니다. 선물을 당연히 준비하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측의 행사 비용과 연동해서 조정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저렴한 것으로만 많이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은 매우 비싼 것으로 불과 몇 개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에 따라 상호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상품이 너무 많으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동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흔한 것들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상품이 너무 적으면 나에게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에 역시 동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하기 어려운 것들이나 비싼 것들도 어느 정도, 그다음 가볍게 줄 수 있는 상품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일반적인 행사들도 이런 상담을 통해 교육이나 행사가 준비됩니다. 이벤트 현장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임팩트를 주고 싶은 게 무엇이냐를 더 알아보는 것 정도입니다. 교육 컨설팅의 경우는 섭외하는 강사들에 관련한 내용이, 강의 내용이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됩니다. 이외에 특이한 교육이나 행사의 경우에는 특이한 부분에 따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상담 컨설팅에 관련된 내용들, 질문들입니다. 수업에서 말하는 7호 레크레이션 사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사전 결과가 나오고 어떠한 프로그램이 맞을까 최종 결정이 되겠죠. 자, 반가로 1번 사정의 사전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official, estimation, evaluation, judgment와 동의어로서 사람 또는 사물의 특성, 질, 또는 능력을 평가하거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정의 의미가 사람 또는 사물의 가치 평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느낌이 오죠? 왜 다른 느낌이 오냐면 이 내용을 위해 설명해 드린 사정의 질문들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최종 평가한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무엇이 되는 것이고 그 회사에게 어떠한 교육이나 행사가 적합하다는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죠. 그런 가치를 매기는 것을 사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치가 매겨지면 그걸 토대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면밀하게 사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가 사정이고요. 다음이 사정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상에게 실행합니다. 마지막이 실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도 사정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사정할 때 목적이 나오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획이 들어갑니다. 이때 벌써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이미 나오고 그 결과가 예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그럴싸해도 평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현재 어느 곳에서든지 그렇습니다. 그것도 수치상으로 나와야 아무래도 좋죠. 인정을 받기가 좋죠. 그걸 원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변화만을 평가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바로 2번 사정의 목적입니다. 사정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여가와 관련한 욕구가 어느 정도인가, 그가 처한 상황을 어떤지, 그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은 어느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등의 계획과 평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도 사실은 사정하면서 나오는 것이죠. 반대로 3번 사정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첫째는 면접입니다. 면접은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과 1대1 접촉 속에서 공식적, 비공식적 대화를 통해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대화는 일상적인 대화 형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전문적인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단 클라이언트가 면접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런 식의 대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변인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더 깊이 해야 하는 경우가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것들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의 대화는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방어 기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한 면접 장소는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럼 면접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우선 장점은 클라이언트와 라포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라포는 다 아시죠? 상호간의 신뢰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면서도 신뢰가 쌓이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상호간에 조정할 수도 있다는 장점이 또한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 현장에서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강화시켜주고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고 클라이언트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나 클라이언트가 협력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면밀하게 면담을 해야 하므로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면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또 고민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도 마련해야 하고 또 수치화시켜야 하는 작업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다음은 면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판단하는 내용과 클라이언트가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과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면담 내용을 전문가가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사정하는 경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사정을 주로 합니다. 이때 동료들과의 분석 내용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면담은 논문 작업을 할 때 실시한 실정 연구와 같은 겁니다. 논문에는 양적 연구와 실적 연구 그리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여튼 면담은 질적 연구입니다. 이거 분석을 잘해야 합니다.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재차 물어서 그 의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관찰입니다.
관찰은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살펴보면서 클라이언트 여가 행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해하는 수집 방법입니다. 관찰은 가능한 한 실제 생활 속의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자연스러운 환경을 조성한 후 실시해야 합니다. 관찰도 질적 연구의 한 방법입니다. 관찰은 모든 대상에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찰 이외의 사정 방법을 할 수 없는 대상에게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찰의 장점을 보면 클라이언트의 행동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원하는 선호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본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점심시간 이후에 쉬는 시간에 어떤 클라이언트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한다면 그 모습만을 보더라도 그 클라이언트의 성향을 파악할 수가 있죠. 구기 종목을 좋아한다든지 축구공이 옆에 있는데도 농구를 한다면 축구보다 농구를 좋아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선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그림만을 보더라도 많은 것들을 예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가능하겠죠. 농구도 뛰는 운동이고 축구도 뛰는 운동이지만 저 클라이언트가 농구 행위를 하는 걸 봤더니 천천히 걸으면서 어떤 지점에서 농구 골대 골이 나는 골이 나는 행위만이 관찰됐다면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뛰는 걸 싫어하는 이유로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목표를 정한 곳에 집어넣는 것들의 행위가 있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는 것도 예측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별로 운동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클라이언트들도 이와 같은 관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 욕구적인 측면의 관찰이었다면 프로그램 실행 전과 실행 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에 그 운동을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하는 모습이 관찰됐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램 이후 변화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문가는 운동을 더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스포츠적인 논리에 의해만 들었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프로그램은 다양합니다. 정적인 프로그램도 있고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에 클라이언트의 말과 행동이 차분해졌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관찰 단점을 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를 관찰하기로 한 시간대에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기록해야 하고 다른 여타 일들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그 행동이 꼭 그런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라는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 행동에 대한 판단을 그 클라이언트만 알 뿐 관찰자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단지 예측할 뿐이죠. 그러나 이게 오류가 꼭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만화 하나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시간에 말씀드렸던 예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노숙인 재활쉼터에서 일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게 직접 겪은 일은 아니고요. 동료 사회복지사가 겪었던 일입니다. 사회복지사 당직을 서고 있는데요. 한 정신장애 노숙인이 밤에 테니스장 쪽을 가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굳이 그 시간에 테니스장 뒤쪽에 작은 공간에 갈 일이 없다는 판단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화장실은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요. 불편하게 그쪽으로 갈 일이 전혀 없는데 왜 가고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 양반 술 생각이 나서 숨겨둔 술 마시려고 그곳으로 가는가 보다. 한번 봐주자.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하고 묵인해뒀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경과되는데도 나오지 않았고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잊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돼서 그날 당직한 사회복지사는 전달사항 없이 퇴근해버렸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침 청소를 다 같이 하는데 그 테니스장 쪽에서 오늘 새벽에 걸어 나왔던 그 정신장애 노숙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판단의 미스였거든요. 이건 관찰을 통한 판단의 미스죠. 그 당시 그 순간에 그 사회복지사가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 노숙인이 그리 될 일은 없었다는 거죠. 이게 관찰에 대한 판단 착오로 인한 사고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은 설문입니다. 설문은 주어진 설문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준화된 또는 비표준화된 설문지에 기록하는 수집 방식입니다.
설문지는 가급적 표준화된 설문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화된 설문지가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척도 등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해야 되겠죠.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설문지와 관련해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것입니다. 표준화된 내용의 설문에만 응하면 바로 분석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자신의 시간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라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단점을 보겠습니다. 라포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이게 바로 라포 형성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라포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하는 단점으로 또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질문과 의도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고요. 전문가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회복지 서비스의 흐름에 좀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만 설문지 장점에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응답 가능을 장점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요. 이게 자칫 단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귀찮아서 설문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막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설문은 온전하게 설문을 응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대상에게는 곤란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장단점이 있음에도 여전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조사 방법입니다. 핵심은 설문 내용이 올바른 척도를 기반으로 한 표준화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행자료 검토는 다른 분야 또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 양식을 검토하는 수집 방법입니다. 이 역시 설문처럼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전문가가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료가 이미 다른 기관에서 검토된 내용이기에 비교적 신뢰하면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단점이고요. 이건 마치 한마디로 병원에서 병원을 옮길 때 전 병원에서 기록한 클라이언트의 차트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외에 그림 그리기는 클라이언트 여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는 클라이언트 및 치료 레크레이션 전문가에게 클라이언트 여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자 관계망 척도는 클라이언트 가족의 환경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하도록 구성된 척도이나 클라이언트와 여가와 관련된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줄이고요. 이와 같은 사정 방법은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효율적이라고 해도 사정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는 대상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다가 눈치를 채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설문이나 면담을 하지 왜 사람을 관찰하냐고 할 수가 있겠죠. 관찰은 누구든지 당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설문의 경우에는 설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에게만 활용해야 하죠.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나 설문의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죠. 이처럼 활용 대상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병행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주차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는지요?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8페이지 반가로 4번 사정의 내용입니다. 교재는 128페이지에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1번 클라이언트 관련 사정 내용입니다. 여기는 인구 통계학적 정보, 건강 관련 정보, 여가 관련 정보가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성, 나이, 교육 수준,
결혼 상태, 직업, 유무 등 클라이언트의 객관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한 정보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활용될 수 있어야 한 의미 있는 정보여야만 합니다. 교육 수준의 경우로 예를 들자면 학력 수준이 초등학교 졸업생이라면 치료레크션 전문가는 거기에 맞는 수준의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지요.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학력 수준이 높다면 프로그램 또한 높은 수준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어쩌면 프로그램의 난이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와 성과 관련해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건강 관련 정보입니다. 건강 관련 정보는 클라이언트의 질병 또는 장애 유무, 질병 또는 장애 특성, 복용하고 있는 약물 및 주요 내용 등 객관적 정보를 의미합니다. 즉 의료 차트, 검사 결과, 진단 상태, 연구 보고, 신체 검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교재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현재 정신분열과 관련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레크션 전문가는 사정 단계에서 망상, 환청 등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증상이 치료레크션 프로그램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판단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기획 단계에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치료 레크레이션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때로는 집단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집단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때 이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또한 클라이언트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은 비장애인이라도 클라이언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수집은 클라이언트의 사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신체, 인지, 정서, 사회적 기능이 젊은이들보다는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렇게 저하된 노인에게 매우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어려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는 없는 거죠. 반대로 젊은이들에게 활동량이 부족한 프로그램을, 모자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보다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을 갖게 하는 거가 오히려 건강 관련 정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관련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클라이언트 또는 클라이언트 가족 간의 면담, 클라이언트 여가 행동, 관찰, 다양한 여가 관련 설문지, 선행자료 검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린 그림 등을 통해 클라이언트 여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수집 방법보다 더 많은 수집 방법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자료 검토라는 것은 주로 논문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논문에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이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어떠한 영역의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공부가 하고 싶으시다면 논문을 많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가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과거 여가 활동보다는 현재의 여가 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집을 합니다. 과거의 여가 활동은 현재 여가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정보로서 클라이언트의 여가 사회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양가로 2번 기관 관련 사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기관 사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대부분이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요양원 등등 클라이언트의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럼 그 기관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는 기관의 철학, 사명, 연역, 조직 형태,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 재정 등까지 포함하고 봅니다.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앞으로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을, 기관을 정해야 되겠죠. 건강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단지 즐거운 삶에 대한 정보만을, 서비스만을 추구하는 기관도 있고요. 하여튼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기관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인에게 맞는다 해도 그 기관의 설립 주체나 철학 같은 것들이 예를 들자면 내 종교하고 맞는지까지 보는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 기관 사정에 유용한 질문들을 보겠습니다. 첫째, 기관의 사명은 무엇인가?
새로운 프로그램 영역의 초점은 무엇인가? 둘째, 기관의 독특한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현 기관에서 서비스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무엇인가? 넷째, 어떤 클라이언트 집단이 서비스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변화하고 있는가? 얼마나 거주하고 있는가? 다섯째, 현 기관의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정 형태는 무엇인가? 여섯째, 클라이언트 사정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환경이고 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가로 3번 환경 사정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건 클라이언트 주변의 사정입니다. 클라이언트 주변의 환경적 요소 그리고 요소 간의 상호 형태, 상호 작용 형태에 대한 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여가 활동의 지속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로 여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클라이언트가 거주하고 있는 곳과 거리가 있다면, 멀다면 꾸준히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건 클라이언트가 기관에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집에서 있는 것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 요소가 중요한 두 번째는 여가활동 참여에서 나타나는 장애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는 항상 기관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지요. 언젠가는 지역사회로 집으로 돌아가서 여가활동을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클라이언트가 여가활동 참여에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거나 이용이 어려우면 여가활동을 충분히 즐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의 내용은 클라이언트가 집에 거주하면서 자원을 활용하고자 할 때 그곳과의 거리상의 문제가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의 시설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교재에 나와 있듯이 건축공학상의 장애, 클라이언트의 인접 환경에 있는 태도, 프로그램 환경의 사회적 분위기, 가족체계, 문화체계,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조직체계, 특수도구, 장비, 지시적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입출입이 용이한 형태로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는지, 턱이 있다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애가 되겠죠. 그런 것들도 봐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이언트를 위한 사회적 지시체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그 지역사회 분위기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요. 구성되어 있다면 그 조직은 탄탄한가? 시설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여가와 관련된 물리적인 것들, 장비나 소품, 도구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험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 기구들은 제 기능을 발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들은 어떠한가? 기관이라면 그 기관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어떠한가? 등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에 나온 내용이 외국의 문헌을 해석한 것입니다만 잘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셔도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치료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계획과 평가를 하기 위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정을 봤는데요. 교재 132페이지에 농촌 노인의 사정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면 농촌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면접과 설문지, 응답 방법을 통해 농촌 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접은 경로당 소재, 보건소장과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구조화된 설문지, 여가 만족도를 사용하였다. 사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에 따라 성별 분포는 차이가 있다. 50대에서 90대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고 있었다. 학력은 낮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노인성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하는 방문 보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TV 시청, 화투, 음주 등의 여가 활동이 주를 이루고 남성 노인들이 주로 음주, 화투를 병행하고 있다면 여성 노인은 70대 초반 이하는 화투 전도가 높고 70대 중반 이상은 주로 TV 시청에 의존하는 경우가 높다. 새로운 여가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여가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다. 여가 활동은 주로 농한기에
경로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논봉기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체적 및 사회적 여가 만족도가 낮다라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정 방법을 두 가지 활용하고 있죠. 설문지와 관찰이요. 설문지의 내용은 구조화된 설문이고요. 이미 나와 있는 여가 만족 척도니까 그렇고요. 반대로 비구조화된 질문지라는 것은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를 시작으로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꼬리를 물기도 하면서 알아가는 형태를 비구조화된 질문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죠. 사정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렵고 번거로운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서 분석하다 보면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정 결과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해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그것이 만족인 거죠. 치료레크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9주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10주차 수업 기획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